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디폴트 리스크가 다시 급부상했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의 새 개혁안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림에 따라 그리스가 당장 이달 만기 도래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리스는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거론하며 맞섰습니다. 그리스는 오늘 13일 20억 유로 상당의 부채 만기를 앞두고 있어 유로그룹을 끝내 설득하지 못할 경우 이달 중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독일의 국채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독일 국채 매입을 시작하면서 1조 1,000억 유로 규모의 대규모 양적 완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20위는 유로존 경기 부양을 위해 이날부터 매달 600억 유로, 내년 9월까지 총 1조 1,000억 유로 규모의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진행합니다. 22의 양적 완화 기대감에 이날 유로화 가치는 달러 대비 12년 내 최저치인 1유로당 1.067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워치가 마침내 공개됐습니다. 애플의 첫 웨어러블 기기인 애플워치는 총 3가지 모델로 출시되며 최저 349달러부터 시작됩니다. 애플은 가격을 낮춘 애플 TV와 더 얇고 가벼워진 새 맥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애플워치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시계 가운데 가장 진보된 형태이자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혁신적인 방법이라며 애플워치를 소개했습니다. GM이 50억 달러 자사주를 매입키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GM이 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헤지펀드와 표 대결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결국 헤지펀드 압박에 굴복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GM의 이번 결정은 헤지펀드 압박 때문입니다. 지난달 10일 헤지펀드 위임을 받은 해리 윌슨은 8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이사회 의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지난 주말 조기 금리 인상 우려에 가파르게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낙폭이 과하다는 인식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건데요. 3대 지수가 모두 강보합권을 마감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그리스발 리스크에 다시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죠. 다우지수가 0.78% 상승한 17,995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39% 오르며 2,079에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0.31% 상승한 4,942의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증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주요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22의 국채 매입이 시작된 가운데 그리스발 리스크의 부담을 느꼈던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증시가 0.51% 추가로 더 밀렸고요. 프랑스가 0.55%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독일 증시는 0.27% 추가로 오르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지수 확인해 봤는데요. 그에 대한 대응 전략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와 전망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금융 IT학과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를 듣고 하루 만에 반등을 한 건데요. 이 낙폭이 심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좀 안심하게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뉴욕 증시 추세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술주 논란 특히 나스닥 지수가 거품론도 뜨거운 상황인데 뉴욕 증시 추세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어제 이제 지난 주말 큰 폭으로 하락했던 주가가 이제 어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발표됐던 미국 고용 지수가 이제 개선되었다. 특히 미국의 실업률이 5.5%로 하락을 하면서 완용 고용 실업률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 연준이 조기에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장에 퍼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냉정히 따져본다면은 그런 이제 시장의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일단 연준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2.0%가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업률이 5.0 정도가 이제 목표인데 지금은 5.2지만 이번 3월에 아마 5.0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저번 물가 상승률이 0.8%가 나왔고 실업률이 5.5가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6월달 금리 인상은 힘들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 옐렌 의장이 일단은 FOMC에서 선제적 지침에서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빼고 나서 최소 2번 정도 FOMC를 지난 다음에 금리를 올리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3월달 이번 3월 17, 18일에 있는 FOMC에서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 뒤에 FOMC 미팅이 이제 4월, 6월에 있는데 4월, 6월을 거쳐서 그럼 빨라야 7월 달에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3월 달에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뺄 것인지 안 뺄 것인지 지금 현재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이 0.8%,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 5.5%, 그다음에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뺄지 안 뺄지 여부 이런 걸 고려한다면은 빨라야 금년 4분기 정도 돼야 금리를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그저께 주가가 좀 큰 폭 하락했던 것은 시장의 심리적인 요인이고 일부 반등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FOMC가 있을 때마다 이런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이 미국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 실물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회의 때마다 등락은 반복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상승 기조를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유효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중국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어제도 아시아 증시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중국 증시만 홀로 오르기도 했었죠. 또 오늘 15일까지 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 시장의 화두는 또 신창탈 시대였죠. 먼저 신창탈에 대한 개념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중국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신창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좀 뉴노멀 일종의 신정상 상태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중국말로는 신창탈이라고 하는데 중국 경제가 지난 1982년부터 2011년까지 30년간 연평균 10%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걸 이제 고성장기라고 하는데요. 이 30년간 10%의 고성장기를 지나서 2012년부터는 7%대 중성장기로 들어왔습니다. 12년에 이제 7.7%, 13년에 7.7%, 작년에 7.4%를 기록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중국 경제가 다소 어려워지면서 이번에 양회에서 금년에는 목표를 7.0%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중국 경제가 확실하게 이제는 중성장기에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얘기가 이 7%마저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30년간 중국 성장의 패턴이 낮은 임금을 토대로 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해오는 그런 고성장 전략을 추구해 왔는데 이제는 30년간 고도성장 끝에 임금 상승 욕구가 보물처럼 터지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면서 과잉 투자 문제가 현재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양해에서 나왔지만은 이 과잉 투자 문제, 중국은 특히 이제 국유 은행을 동원해서 국유 기업을 앞세워서 하는 그런 과잉 투자를 해왔는데 이 부분을 이제 구조 계획을 하겠다 하는 해서 안전 성장하라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낮은 임금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민간 소비의 그 GDP에 대한 비율이 35%, 보통 정상직 국가는 한 60% 내외인데요. 그 정도밖에 안 될, 35%밖에 안 될 정도로 저임금에 따른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임금을 좀 올리면서 내수를 확대하겠다. 중국의 현재 임금이 한국의 약 5분의 1 내지 6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낮기 때문에 조금 올려서 내수를 확대하는 이런 얘기인데, 현재 이런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국유은행, 국유기업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가 과거에 굉장한 그 기득권이 있습니다. 국유은행이나 그 일종의 이제 관치죠. 이 기득권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과연 구조조정이 쉽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임금을 올릴 경우에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 개혁 문제. 그래서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계속된 부패와 전쟁인데, 다시 말하면 기득권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구조 개혁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아마 6%대로 하락하는 것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는 7% 내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 엇갈리고 있는 게 확실한데요. 중국 정부가 내수 부진과 또 부동산 리스크 어떻게 통제할지가 관건이 되겠죠. 교수님께서는 임금 확대 정책도 펼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결국은 지금까지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그 국유 기업들을 내세워서 지금 이제 국유 기업을 내세워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2012년부터 세계 경제가 저성장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과잉 투자 문제가 불거졌죠. 그래서 이제 이 과잉 투자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결과적으로 과잉 투자 때문에 또 이제 은행들의 부실도 증가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금융 감독 당국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림자 금융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중국은 완전히 국가가 통제하는 금융 시스템인데 이 국가 통제 금융 시스템에 좀 벗어난 그런 그림자 금융이 이제 중국의 그 고성장을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국유 기업의 부실 투자 문제, 그 다음에 그림자 금융을 추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을 올려서 내수를, 왜냐하면 이게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한 GDP에 대한 내수 비중을 한 40% 이상은 가져가야 되는데 35%대로 낮아졌다는 것은 중국의 내수가 굉장히 부진하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중국 당국의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이 저임금을 토대로 한 가공 무역 기지가 아니다. 중국은 이제 새로운 소비 기지로 탄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구조 전환이 쉬운 것만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동산이 그동안에 이제 고성장에 힘입어서 굉장히 부음을 이루어왔는데 이것이 최근에 중국 경제가 약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금융 시스템 개혁이 좀 필수적이다라는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자, 지지난 주말 또 중국이 깜짝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는데 경제 상승률, 성장률 사수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당장 다음 달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행한다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에 대한 부분도 끝으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현재 결국은 과잉 투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수출을 부양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 현재 그 수출 증가율도 크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위안화 값을 절하시켜야 되는데, 위안화 값 절하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작년 11월에 금리를 인하하고 금년 초에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고 3월 1일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다시 더 금리를 인하해서 위안화 값을 절하시켜서 수출을 회복시켜서 경기를 반등을 시도한다. 이번에 이제 그 가능성이 보여준 게 양에서 나온 얘기 중 하나가 중국의 위안화 변동폭을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위안화 가치를 더 절하시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겠다는 얘기니까 제 생각으로 아마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달이나 적어도 한 4, 5월 중에 다시 한번 금리를 더 내려서 최소한 금년에는 양해가 얘기했던 양해에서 제시된 7% 성장을 유지하는, 다시 말해 6%대까지는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일단 중국 쪽에서 7% 성장률 사수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오정근 특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예, 어제하고 이제 어제 첫 시간 가졌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어제 첫 시간이라서 좀 정신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모니터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정신없이 막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 정리시켜드리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나온 이제 주요 외신들하고 그 중에서 좀 꼭 좀 짚어봐야 될 내용들 그렇게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보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는 조금 미국에서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살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씩 빠졌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졌죠, 그죠? 그래서 니케이가 어제 좀 많이 빠졌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조기금리 인상 부분이에요. 근데 이 조기금리 인상도 지표가 좋아졌기 때문에 조기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꼭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을 풀었는데 돈이
표시가 안 나면 안 되겠죠. 그죠? 경제지표 호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 테슬라의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테슬라, 런아웃 오브에 대한 부분입니다. 런아웃 오브. 비용을 다 썼다는 얘기죠. 차저인 차이나 어디에서, 중국에서 비용을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테슬라가 중국에서 뭘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전기차 회사죠. 그죠? 일렉트로카.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의 모델 S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형 모델이죠. 지금 여러분 화면에 잠깐 보이고 있는 게 이게 그 모델 S에 대한, 모델 S 차종입니다. 그죠? 이 모델 S 차종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 쭉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의 테슬라 라이센스 플레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이 나옵니다. 자, 지금 2014년도에서 15년도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플레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중국에 대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 신먼트, 즉 선적이에요. 투 차이나 중국으로 가는 선적에 대한 물량인데, 자, 이 2014년도에 15년도까지 꾸준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전기차, 중국이 왜 전기차가 중요한지는 여기 내용에서 하단에서 보면 요 내용에서 조금씩 나옵니다. 여기 보면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좀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 가버먼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중국 정부가 왜 전기차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가? 중국이 지금 양해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또 환경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죠? 왜 지금 바로 스모그 현상 있잖아요. 그죠? 그 스모그 현상 때문에 중국이 지금 양해에서조차도 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지원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의지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의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테슬라 모터스 CEO 앨런 머스크가 지금 나오고 있죠. 화면상에. 그러니까 오른쪽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모델 S에 대한 세단에 대한 부분들이 delivery to its first customers in China. 즉, 중국에서의 첫 번째 고객한테 전달되어지고 있다. 이분이 중국 첫 번째 고객인 것 같아요. 그죠? 모델 S 중국 첫 번째 고객. 늙은 할아버지인데, 예, 모델 S를 탑니다. 그죠? 자, 중국 첫 번째 고객한테 전달되어지고 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에 이 테슬라가 올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앞으로 뭐다? 성장성 확대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신조차 이렇게 계속해서 중국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전기차에 지원안, 세제 지원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경기 부양책들 일부에서 지금 환경 문제와 대두돼서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빠르게 좀 짚고 넘어가 봤고요. 자, 여기 보면 from next year 다음에는 아우디 AG가 will locally 이제 런칭한다는 얘기죠. 그죠? produce a plug-in hybrid.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이브리드가 아니고요.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를 런칭한다는 게 버전 오브 아우디 6입니다. 그죠? L 세단 그게 런칭을 한다는 건데 어디서요? 중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폭스바겐이라든가 아우디라든가 독일 차들도 전부 다 지금 중국에서의 런칭을 잡고 있다. 즉 전기차 진출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빨리 갔어요. 현대차가 수소차 쪽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현대차가 최근에 못 올라오는 것도 아마 이런 데 좀 기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자, 오늘 외신은 여기까지 좀 짧게 좀 살펴보고요. 저희가 바로 서울경제신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자,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이 나오네요. 2015년 3월 12일 화요일, 서울 일간지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여기 보면 기업이 경기 부양수단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요 큰 글자로 지금 나오죠. 요거를 지면을 요걸 좀 확대해서 좀 볼게요. 자,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기업이 경기 부양수단인가, 이게 제가 왜 이거를 조금 주요 기사로 좀 잡았느냐 하면요, 거꾸로 가는 초이노믹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초이노믹스가요, 세제,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먼저 하고 세제를 걷어들이고 그다음에 기업들에게 이 징벌적 과징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바로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죠? 돈을 풀기도 전에 기업들부터 먼저 잡습니다. 어떻게 잡느냐? 자, 잉여 자금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안 하면 과세하겠다. 자, 이것도 과세죠. 그죠? 그 다음에 임금, 최저임금 올리지 않으면 과세하겠다. 이것도 과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환류세제, 배당, 환류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경기 부양을 돈을 풀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담배값 올리고 그 다음에 기업들 압박하고 해서 그 돈으로 경기 부양을 꾀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거꾸로 가는 방향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을 한번 봐보세요. 돈 많이 풀었어요. 계속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기업들로부터 잠겼죠. 또 유동성 공급했습니다. QE, Q2, Q3 2차 양적완, 3차 양적완 계속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돈들이 표시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지표들이 호전이 되고 있고 경기가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 이제 겨우 뭐가 나왔느냐, 미국에서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경제 지표가 호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업들 먼저 잡고 있고, 자, 담배세 이런 것들을 늘리면서 세제를 확보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풀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결국은 짜라서 돈을 풀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거꾸로 가는 세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느냐? 반기업 정서만 이제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 불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의 제한적 요소에 경기 부양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40조 원 중에 또 일부를 또 풀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풀린 게 표시가 안 나요. 그러면 계속해서 풀어야죠. 그죠? QE가 Q1이 안 되면 Q2가 돼야 돼. Q3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이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뽑아온 기사가 바로 이 MWC, 그러니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지금 IT 쪽에 기업 전략을 이제 한번 볼게요. 과시벗고 신기술 소개 초점, 삼성 델 S6 엣지 올인. 자, 요게 화두로 좀 나와 있고요. 웨어러블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기사 쪽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죠? 이 봐야 될 거를 먼저 좀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요걸 좀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자, LG 워치 어베인하고 LG 워치 어베인 LTE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시된 아우디 자동차 안에서 LG 워치 어베인 LTE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신문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 그래, LG 워치 어베인 LTE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거,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자, 이게 나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하고 연관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이 LG전자 워치 어베인이라는 스마트워치와 차량하고 서로 통신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어를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차량 내에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스마트카 쪽으로 발전을 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MDS 테크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인포뱅크가 있습니다. 그죠? 인포뱅크.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요거 확대해갖고 좀 보면서, 자, 요 위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원형 디자인을 채택한 그냥 원형 디자인, 이 제일 밑줄에 보면 원형 디자인이라고 있죠. 그죠? 요 부분이 중요해요. 원형 디자인은 뭐냐 하면, 결국은, 지금 LG전자 워치어웨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라든가 보면 원형 곡면이에요. 그리고 갤럭시 엣지도 듀얼 곡면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곡면 표면 처리 강화 기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곡면 표면 처리 강화 기술, 즉 휘는 디스플레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요 업체들이 많아요. 경쟁 업체가. 그런데 이 곡면 표면 처리 쪽은 경쟁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한국큐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게 이제 곡면 표면 처리 강화 기술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요거 꼭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기사를 내가 또 한번 볼게요. 자, 이 LS 네트워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LS 네트워크스는 이 상사의 개념인데, 해외 자원 개발도 하고 있고요. 또 뭘 하고 있는 회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한석규 씨가 선전한, 아웃도어 브랜드, 몽벨입니다. 그 몽벨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러시아, 사할린스크, 그러니까 사할린의,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주요 인프라 사업이 전체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이 3,400억이에요. 3년 새 한 20배 상승했는데 주가는 아직 저평가입니다. 자, 이 부분 좀 살펴봐서 실적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실적 한번 보세요. 폭발적 성장세예요. 그죠? 상사 매출에서 지금 총 매출이 계속 가파르게 성장세 국면에 있어요. 근데 주가는 반대로 갔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죠. 그죠? 근데 주가는 늘 저점을 주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LS 네트워크스를 볼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딱 표현을 드리자면 실적 성장세의 개선이 좀 뚜렷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 외신하고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신문을 좀 읽어드는데 늘 시간이 좀 모자라네요. 근데 자, 시간이 모자라지만 정리는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지금은 숲의 안전함보다는 나무의 과실을 좀 눈여겨볼 때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종목 장세를 의미합니다. 숲은 별로 그렇게 지금 지수 자리대를 보면 크게 안전한 구간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그리스 얘기들이 또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리스 얘기가 지금 주된 얘기는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살짝 미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단기성 자금을 빼갈 수 있는 리스크적 요인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의 선물에서의 움직임이 약간은 아직 하방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숲의 안전함보다는 나무의 과실을 눈여겨보십시오. 즉 종목 장세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오늘 국내 시장 전략 짜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아드나 투자전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좀 크게 밀렸습니다. 오를 때는 힘겹게 오르더니 하락할 때는 그간의 상승분은 좀 빠르게 반납하더라고요. 어제장 리뷰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장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 시장에 그대로 전이가 되는 분위기였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현재 시장에 진행되고 있는 유동성이라는 큰 힘, 유동성 장세라는 부분에는 크게 훼손된 부분은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먼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982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 1% 하락대를 보였었죠.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작용을 했다. 하지만 지난밤 뉴욕 지수 대체적으로 일단 조정의 분위기가 이제 마감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났고요.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상당 부분 희석되는 그런 모습 보였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10일 연속 순매수가 11일째 어제였죠. 마감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면서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 소폭 637억 원. 그동안 한 열흘 동안에 1.7조 원을 순매수한 거에 비하면 하루 637억 원 정도의 순매도 규모는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어제 나타났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적인 조정 가능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이 문제겠죠. 우리 시장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두 가지 큰 이벤트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은의 금리 결정 이슈가 한 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큰 그림 계속 유동성 장세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그 금리 인상 부분과 과연 유로존에서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부분 이 두 가지가 힘을 겨루면서 우리 시장 내 계속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유로존의 자금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유동성 장세는 크게 우려감을 안 가지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어제 시황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어제 있었던 특징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큰 것 뭐니 해도 네이버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네이버 한 4%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하락 보였었죠.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습니다만은 796억 원의 증자 소식 좀 들려왔었죠. 그 전에 시장 내에서 알려졌던 얘기는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어제의 어떤 주가의 하락 부분 좀 과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 네이버 좀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징적인 것 또 한 가지 좀 예를 들자면 내추럴 엔도텍이 있겠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7%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다시금 했습니다. 백수호라는 대표적인 상품이겠죠. 대형 마트에 대한 진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됐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말씀하신 대로 또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또 하루 만에 없어지기도 했는데요. 다만 간밤 시장에서 더 주목받았던 건 애플의 신제품 애플워치이기도 했죠. 오늘장 변수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우리 시장 좀 반등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 시장 세 가지 정도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시장의 연속성상에서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좀 사이에 이제 그 변환점들이 조금씩 다시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텐데 어제 시장 중국 상해 증시가 급등을 한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다른 시장과는 다르게 중국 상해 증시에 1.9% 육박하는 상승. 그로 인해서 화학주들의 선전 상당 부분 보였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죠. 중국 2월 수출이 48%가 증가하면서 중국에 대한 그 수출 관련주들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의 그 비슷한 관점 계속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지금 박미라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미국 애플워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애플워치 발표겠는데요. 애플 관련주들 좀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애플과 관련된 지금 그 갤럭시 삼성전자 갤럭시 S6 지금 선주
선주문이 2천만 대에 이른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선주문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 오늘 한번 기울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그 어제 4분기 GDP 발표를 했는데 지금 미리 발표된 전망치보다는 상당 부분 실망스러운 1.2%의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엔화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사상 최저가를 경신을 하면서 121엔대로 다시금 좀 올랐다라는 것. 엔저가 다시금 자동차를 비롯한 일본과 경합하는 수출주들의 발목을 좀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 오늘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변수로 대중국 수출 관련주 좀 관심을 갖고 애플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핵심 전략보다 좀 자세하게 짜볼 텐데 어제 매도로 돌아서 외국인이 다시 컴백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 수급은 상당 부분 좀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관은 다소간 좀 매도 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그 한은의 금리 결정이라는 이슈 그리고 선물 없음 동시 만기라는 그런 이슈 지금 목요일 날 바로 지금 대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대응은 상당 부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많은 시장 전략가들이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목요일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이런 부분들로부터 좀 자유로운 중소형주에 대한 매매가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보수적이지만 밸런스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철저하게 유동성을 기반한 실적 장세다.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동성 장세에 있어서 경기 민감 대형주를 놓고서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 경기 민감주를 가져가지 않고서는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절대 확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꼭 가지시고요. 유동성 장세 가장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역시 중국에 대한 대중국 수출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화학주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 이제 그 임금 인상을 정부에서 독려하려는 그런 움직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임금 인상과 관련된 업종, 가장 큰 것이 결국에는 두 가지가 될 텐데요. 유통주와 내구 소비재 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주에 대한 관심도 오늘 여전히 유효하지는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순환매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게임, 신재생. 근데 문제는요, 이런 순환매가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면 될수록 실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순환매는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머릿속에 염두를 하시고 종목을 선별해내시는 그런 어떤 그 해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략에 대한 꼼꼼한 분석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전일 공략주 하이셈은 아직 큰 흐름 없이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먼저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AS 한번 부탁드리고 또 오늘의 급등 가능한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어제 일단 우려했던 상황들이 조금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세 1% 정도 낙폭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5일선을 지금 현재 이탈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일단 오늘이 상당히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에서 5일선을 재탈환하냐, 아니면 양지수 현재 구간 자체가 하단 이격들이 많이 벌어진 그런 상황에서 저항으로 작용하냐,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5일선에 대한 회복 여부 중점적으로 두시고 종목별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일단 지수가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천드렸던 하이셈 어제 장 초반에 2% 조금 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조금은 일부 저항벽에 부딪혔던 그런 모습이 되겠죠. 2,300원 정도 일단 목표가를 좀 드린 그런 상황인데 일단 조정 시 매수 구간의 가격 2,140원 정도 매수단이 들이면서 일단 5일선을 유지하고 있는 5일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충분히 매수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오늘 같은 부분이 되겠죠. 지난주에 고점을 일단 어제 돌파가 나온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음봉 마감이 오늘 어제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양음량 패턴에서의 5일선 유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2,300원 정도 구간까지의 슈팅이 좀 나와주는지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제 사실은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가 어제 두 종목이나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 테라셈이 어제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상한가에 들어간 그런 모습들, 그리고 유니셈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를 찍고 한 13% 정도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하나셈도 마지막에 셈자가 들어가는 종목이었는데, 글쎄요, 일단 뭐 유니셈, 테라셈, 하이셈, 글쎄요, 일단 중요한 거는 세 종목 모두 반도체 장비 관련된 그런 종목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체크하시면서 하이셈, 눌림, 5일선 슈팅 한번 나와주는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상한가 종목들이 시장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거래소 코스닥 통틀어서 한 40개 정도가 나와서 글쎄요, 일단 어떤 종목인지 좀 열어봤었는데 역시나 우선주라든지 거래량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의 상한가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고 특히나 우선주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은 조금은 시장 조정이 나올 때 많이 나왔던 그런 패턴이 되겠죠. 이것도 일종의 학습효과라고 하면 일단 학습효과인데, 시장에 돈이 돌 데가 없다 보니까는 우선주 쪽이나 아주 먼 미래의 성장성에 투자하게 되는 바이오주들이 보통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돈이 순환매적으로 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거품이 빠질 때는 상당히 조금은 현재 상승 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고 있는 바이오주들 상당히 암울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코스피 지수 5일선을 이탈한 상황에서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어제 이제 대형주 중에서 그나마 눈에 띄었던 그런 종목이 삼성 STS가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번 주 13일에 코스피 200 편입을 앞두고 바닥권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눌림 매수는 여전히 유효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전 세계가 일단 IT 기기의 폭발적인 증가세로 인해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IT 기기 관련된 부품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역시나 최근의 트렌드는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IT 기기의 최종 진화적인 부분들은 결국 인간의 편리함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삼성 STS의 대형 클라우드 인프라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현재보다는 향후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 없는 구간 눌림 매수로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삼성 STS의 주가 흐름 상당히 좀 유심 있게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제 이제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이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 지수가 이제 1880부터 2012포인트까지 상승함에 있어서 조선정유화학, 건설, 증권 거의 대부분의 섹터들이 올라온 상황이었지만은 자동차주들은 오히려 횡보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이 마무리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할 때, 그때 자동차 관련 섹터들이 기술적 반등 시에 한몫하는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 사실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현대차가 시가 개파락 출발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오전장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보합권까지 끌어올렸던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상승했던 부분들이 일단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끌어올리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역시나 이제 개인들이 좀 매수에 들어오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주들 지속적인 관심주에 등록하시고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코스닥의 놀자주들 한번 좀 유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놀자주들이라고 하면 게임주들을 비롯해서 엔터주들 그리고 카지노주들 꼽을 수 있겠는데, 자,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게임주라고 하면 최근에 코스닥 상승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투자자들을 지치게 했던 게임빌 같은 종목들, 그리고 엔터주라고 하면 오늘 급등이 예상되고 있는 키스트라든지 SM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카지노 하면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어떤 종목들이 되겠는데, 자, 일단 이 네 종목 모두 공통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수 상승 시에 옆으로 횡보하거나 에너지를 응집한 패턴의 모습들이 공통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만큼 상승하면 하락이 있듯이 하락한 종목들 기술적 반등이 요구가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보시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 일단 게임빌 같은 종목들, 일단 특히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의 해외 카지노 단속에 대한 어떤 악재로 인해서 2월 9일 정도 하한가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옆으로 기는 모습들 충분히 바닥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순환매 차원에서도 한 번쯤은 상승 전환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일단 21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오늘 만날 수가 있는 21선하고 5일선하고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상황. 자,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도 초반부터 급등 후에 급락이 시작한 상황에서 서서히 기술적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코스닥 셀트리온을 시작으로 된 바이오주들 중심으로 코스닥의 급등이 나온 모습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서울반도체라든지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코스닥이 순환매가 나와주는 모습들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놀자주들 위주로 반등세를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꼭 소개해드린 종목이 아니더라도 놀자주들 움직임 포착하시면서 시장의 하락 저점 일단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삼성 SDS는 눌림 매수가 유효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의 관심주는 코스닥 순환매가 돌고 있는 놀자주였죠. 엔터주와 게임주 또 카지노주에 관심을 들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꽃샘추위에 움츠러든 국내 증시가 오늘은 어깨를 확 펼 수 있을지 잠시 후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